16장 동아시아의 문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중국 역사는 동아시아 전 역사를 파악하는 열쇠. 이민, 차별, 철폐, 여러 가지 언어 사용, 민족적 다양성. 우리 집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처럼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앞장서고 있다. 내 아들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학교의 교실들을 둘러보면 학생들의 얼굴 생김새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80개가 넘고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아이들은 오히려 소수 집단에 속한다. 내 아이들의 학교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예외 없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 내 아이들의 조부모 4사람 중 3사람도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이민의 물결은 아메리카가 이미 수천 년 동안 갖고 있던 다양성을 다시 복원할 뿐이다. 유럽인이 정착하기 전에도 미국 본토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지역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백 개의 부족과 수백 개의 언어가 공존했으며 이 지역 전체가 단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은 겨우 지난 100년 사이 일이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아주 일반적인 나라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6개국 중 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최근에 와서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이며 지금도 수백 개 언어와 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도가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원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작은 슬라브족 국가였는데 우랄 산맥을 넘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582년부터였다. 그때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수십 개의 비슬라브계 민족을 흡수했으며 그중 많은 민족은 지금까지도 각자 고유의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역사는 그 자체가 대륙이 지금처럼 미국화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러시아 역사는 러시아가 지금처럼 러시아화하는 과정이었다.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최근에 이룩된 정치적 창조물, 인도의 경우는 재창조물이며 각각 850개, 670개, 210개의 언어가 공존한다. 이 같은 도가니의 규칙에서 단 한 곳, 예외적인 존재가 바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다. 오늘날 중국은 적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치, 문화, 언어 등의 측면에서 획일적인 나라처럼 보인다. 중국은 BC 221년에 이미 정치적으로 통일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상태를 유지했다. 현대 유럽에서는 변형된 수십 가지 알파벳이 사용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문자가 처음 생긴 이후 오직 하나의 문자 체계밖에 없었다. 중국의 12억 인구 중에서 8억 이상이 만다리너, 표준 중국인의 베이징 관화를 사용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연 최다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더구나 나머지 인구 중 3억 정도가 사용하는 7가지 언어도 스페인어, 이탈리아가 유사한 것만큼이나 만다리너와 유사한 언어들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도가니가 아닐 뿐더러 중국이 어떻게 중국화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중국은 유사 이래 거의 처음부터 지금의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중국의 통일성을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착각인지를 망각하기 쉽다. 중국은 겉으로는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인종별로 대강 분류할 때 중국인은 모두 이른바 몽골 인종이라
뭉뚱그려서 부르지만 실제로 이 범주 속에서 유럽의 스웨덴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의 인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감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북중국인과 남중국인은 유전적, 신체적으로 매우 다르다. 북중국인은 티베트인이나 네팔인과 가장 비슷하지만 남중국인은 베트남인이나 필리핀인과 비슷하다. 내 친구들 중 북중국인과 남중국인은 서로 외모만 보고서도 상대방을 구별해낼 때가 많다. 북중국인은 대체로 키가 크고 체중도 더 나가며 피부색이 더 밝다. 또한 코가 오똑하고 눈도 더 작으면서 눈꼬리가 위로 찢어진 편이다. 북중국과 남중국은 환경과 기후도 서로 다르다. 북쪽은 건조하고 추우며 남쪽은 비가 많고 무덥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유전적 차이가 생겨났고 그로 미루어 북중국과 남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시 격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갖게 되었을까? 세계 어디든 오랫동안 사람이 살던 지역이라면 언어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언어가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바로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6인인은 면적이 중국의 10분의 1 이하이며 인류 역사도 약 4만 년밖에 안 되었지만 언어 수는 1000개에 달하고 그 속에는 또 수십 개의 어군이 있으며 각각의 어군 사이의 차이는 중국의 주요 8가지 언어보다 훨씬 크다. 서유럽에서는 인도유럽어가 들어온 이후 고작 6000에서 8000년 사이에 약 40가지 언어가 새로 생기거나 도입되었다. 그 중에서 영어, 핀란드어, 러시아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화석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중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는 50만 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동안 중국에는 뚜렷이 서로 다른 수만 개의 언어가 생겨났을 텐데 그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 모순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중국도 한때는 다양성을 가진 나라였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찍 통일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옛날 중국의 중국화와 더불어 광활한 지역은 철저히 균일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열대 동남아시아의 거주자들이 바뀌었으며 일본과 한국, 어쩌면 인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언어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중국화한 사연을 들어보자. 중국의 언어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의 언어 변동. 먼저 중국의 상세한 언어 지도부터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겠다. 흔히 중국을 획일적인 나라로 생각하던 우리는 이 지도를 한번 보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인다. 알고 보면 중국에는 8가지 다수 언어, 모두 합쳐 그냥 중국어로 통칭할 때가 많은 만다린어와 그와 매우 가까운 7가지 친척 언어로 그 각각의 사용자 수는 1100만에서 8억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130개 이상의 소수 언어가 또 있다. 그 중에서 대다수 언어는 사용자 수가 몇천 명에 밖에 안 된다. 다수와 소수를 통틀어 이 모든 언어는 4가지 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의 어족은 그 분포 면적이 대각기 크게 다르다.
한쪽에는 만다리노와 그 친척 언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티베트 어족의 중국어 어파, 어족의 하위 구분이며 중국에는 남중국까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북부의 만주에서 시작해 남부의 통킹만까지 중국은 종단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는 만다리노와 그 친척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세 어족은 분포 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섬처럼 중국어를 비롯한 다른 어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바다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다. 분산 정도가 특히 심한 것은 마오야오 어족 분포 지역이다. 모두 600만 명이 5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각각 홍묘족, 백묘족, 흑묘족, 청묘족, 묘족 따위의 색채가 느껴지는 이름을 갖고 있다. 야오어 사용자들은 수십 개 소수 집단을 이루었으며 이 모두가 다른 어족 속에 포위된 상태로 남중국에서 타이에 이르는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흩어져 있다. 그중 мя오 언어를 사용하는 10만 명 이상의 베트남 난민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어족도 함께 이동했다. 미국에서는 몽족이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는 어족이다. 또 하나의 분산된 언어군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이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다.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의 6천만 사용자는 동쪽으로는 베트남까지, 남쪽으로는 말레이 반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모두 두루 흩어져 있다. 중국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어족인 타이카다이 어족으로 타이어와 라오어가 포함된 사용자 5천만 명이 남중국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타이의 말레이 반도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미얀마까지 분포되어 있다. 야오 어족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분포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옛날에 헬리콥터를 타고 아시아 이곳저곳에 뚝뚝 떨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한때는 그들도 지금보다는 연속적으로 분포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아마 다른 어족 사용자들이 팽창했거나 야오 어족 사용자들에게 자기 언어를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언어 분산 과정은 주로 지난 2500년 동안 일어났으며 역사적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타이어, 라오어, 미얀마어 사용자들의 조상은 모두 역사 시대의 남중국과 인근 지역에서 현재 위치로 남하해 그 이전부터 이주해 와서 정착해 살던 사람들을 압도했다. 특히 각종 중국어 사용자들은 다른 민족 집단을 원시적으로 열등하다고 멸시하면서 아예 내쫓거나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는 일에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BC 1100에서 BC 221년 중국 주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국가가 비중국어 사용자들을 정복, 흡수한 일들이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몇 가지 추론 방법을 동원해 몇천 년 전의 동아시아 언어 지도를 복원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언어의 팽창에 대한 역사 기록을 거꾸로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둘째로 오늘날의 어떤 지역에서 단 한 가지 언어 또는 서로 관련된 언어군이 넓은 면적을 연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언어군의 지리적 팽창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것, 즉 그 지역에서 다시 여러 가지 언어로 분화될 만큼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의 경우와 반대로 오늘날 어떤 지역의 어느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매우 많다면 그것은 그 어족이 분산되기 시작했던 중심지에서 멀지 않다는 뜻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세 가지 추론 방법을 이용해 언어 세계를 거꾸로 돌려보았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북중국은 원래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 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차지했다는 것, 남중국의 여러 지역은 мя오야오, 오스트로아시아, 카다이 어족 사용자들이 각각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 티베트 어족 사용자들이 다른 어족 사용자 대부분을 남중국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다. 중국 이남의 열대 동남아시아,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 반도 지역을 휩쓸었던 언어 변동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원래 사용되던 언어들은 현재 완전히 사멸했음이 분명하다. 이들 나라의 현대 언어는 모두 최근에 주로 남중국에서 그리고 일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침입해 들어온 듯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мя오야오의 언어들이 현재 간신히 살아남은 정도인 것으로 미루어 한때 남중국에는 мя오야오, 오스트로아시아, 타이카다이 이외의 다른 어족들이 더 있었지만 거기에 속해 있던 언어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필리핀과 폴리네시아의 모든 언어가 여기에 속한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사라졌지만 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전파되어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어족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언어 교체 현상에서 천여 가지의 달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가 있던 신대륙에 유럽의 언어,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가 전파된 일을 연상하게 된다. 우리는 최근의 미국사를 바탕으로 미국 인디언의 언어가 영어로 바뀐 까닭이 단순히 인디언에게 영어가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교체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자들이 전쟁이나 살인 또는 질병을 도입하곤 함으로써 대부분 인디언을 죽게 만들었고 살아남은 인디언은 이미 다수 언어가 되어버린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럽인 침입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기술과 정치 조직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점들은 궁극적으로는 식량 생산을 더 일찍 시작했다는 이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가 영어로 바뀐 일, 그리고 적도 이남 아프리카 고유의 피그미족 언어와 코이산족 언어가 반투족 언어로 바뀐 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언어 변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중국 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북중국에서 남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을 비롯한 남중국 고유의 어족들이 열대 동남아시아로 남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고고학으로 눈을 돌려 일부 아시아인이 다른 아시아인보다 기술, 정치, 농업 면에서 유리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통일해준 지리적 요인.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그렇듯이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곳의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긴 기간에는 토기도 없이 뗀석기만 사용하던 수렵 채진민의 흔적뿐이 있다. 그러다가 동아시아 최초로 다른 증거물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BC 7500년경 무렵부터 농작물의 잔해, 가축의 뼈, 토기, 간석기 등이 나타난다. 이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신석기 시대와
식량 생산이 시작된 연대로부터 1000년 이내에 해당한다. 그러나 BC 7500년 이전 1000년 동안의 중국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의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동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조금 빠르거나 늦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쩌면 중국에는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중심지가 둘 또는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랭 건조한 중국 북부와 고온 다습한 남부의 생태의 차이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유도상에서도 해안 저지대와 내륙 고지대는 그 생태가 다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토종 야생식물도 다르게 마련이므로 최초 농경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도 지역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북중국 최초의 농작물로 확인된 식물은 가뭄에 강한 기장류, 주정류였고 남중국의 경우에는 벼였다. 그것으로 미루어 식물의 작물화는 남부와 북부에서 따로따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농작물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유적지에서는 가축화된 돼지, 개, 닭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같은 가축과 농작물 이외에도 다시 다양한 가축 작물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동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소였고 쟁기를 끌었으므로 그 밖에도 누에, 오리, 거위 등이 있었다. 나중에 나타난 중국 농작물 중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은 메주콩, 대마, 감귤류, 차, 살구, 복숭아, 배 등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동서쪽 덕분에 중국의 많은 가축 작물이 고대에 이미 서쪽으로 전파된 것처럼 서아시아의 가축이나 농작물도 동쪽으로 중국까지 전파되어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다. 서쪽에서 들어온 가축 작물 중 고대 중국 경제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밀과 보리, 소와 말, 그리고 그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양과 염소 등이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식량 생산을 시작하자 11장에서 14장에 다루었던 문명의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차례차례 나타났다. 중국의 뛰어난 청동 야금술의 전통은 BC 3000년에서 BC 2000년에 시작되었고 결국 중국은 BC 500년경에 단연 세계 최초의 주초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 이후 1500년간은 13장에서도 언급한 중국의 기술적 발명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시기로 종이, 나침반, 외바퀴, 손수레, 화약 등이 그때 만들어졌다. 요새화된 도시도 BC 3000년에서 BC 2000년 사이에 처음 건설되기 시작했다. 당시 묘지는 소박한 무덤과 화려하게 꾸민 무덤 등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미루어 계급 구별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평민들의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화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방어용 성벽이나 장엄한 궁궐, 그리고 나중에 남중국과 북중국을 연결한 대운하, 연장 16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도 입증되고 있다. 문자는 BC 2000년에서 BC 1000년의 것들로부터 남아있지만 아마 그보다 일찍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무렵 중국에 새로 등장한 도시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기록 대신 중국 최초의 여러 왕조가 남긴 문서 기록에서 알 수 있는데 BC 2000년경에 탄생한 하 왕조가 바로 그 시작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넓고 생태 또한 다양해 수많은 지방 문화가 생겨났으며 그 문화들은 토기나 인공물의 유형에 따라 고고학적인 식별이 가능하다. BC 4000에서 BC 3000년의
이 같은 지방 문화들은 지리적으로 팽창해 상호작용과 경쟁을 거쳐 합쳐지기 시작했다. 생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 사이에서 가축 작물이 교환되어 중국의 식량 생산이 풍부해졌듯이 문화가 다양한 여러 지역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문화와 기술도 풍부해졌고 전쟁을 일삼는 여러 추장 사회 사이의 매서운 경쟁은 더 크고 중앙집권화한 국가 형상을 가져왔다. 중국에서도 남북 방향의 농작물 확산은 지연되었지만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보다 정도가 덜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남북 방향은 거리가 짧았고 멕시코 북부나 아메리카처럼 사막으로 단절되거나 중앙아메리카처럼 비좁은 지역으로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로 흐르는 중국의 긴 강들, 북부의 황허강과 남부의 양쯔강은 해안과 내륙 사이에서 농작물과 기술의 확산을 도왔으며 동서 방향이 넓고 지형도 비교적 원만한 결국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었으므로 남북 방향의 교환도 쉬워졌다. 이 같은 지리적 요인들로 중국은 일찌감치 문화적, 정치적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모두 모양이 비슷한 땅이면서도 지형이 험난하고 각 지역을 이어주는 강이 없어 오늘날까지도 문화적,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문물을 발전시킨 중국. 새로 발전된 문물이 중국 남부에서 북부로 전파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철술과 벼농사였다. 그러나 주된 전파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향했다. 이 같은 경향은 문자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서유라시아에서는 수메르의 설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히타이트 문자, 미노스 문자, 셈 문자 등 수많은 초기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 두루 사용된 문자 체계는 단 하나였다. 이것은 북중국에서 완성되고 전파되어 다른 미숙한 문자 체계들을 견제 또는 대체하면서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 발전했다. 그 밖에 북중국 사회에서 남아한 주요 문물에는 청동 관련 기술, 각종 중국 티베트 어족이 있었고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최초의 세 왕조인 하, 상, 주 왕조는 모두 BC 2000년에서 BC 1000년 북중국에서 탄생했다. BC 1000년에서 0년의 기록을 보면 중국 민족은 그때부터 이미 오늘날에도 이런 중국인이 많지만 이 민족들을 야만으로 생각하고 문화적 우월감을 느꼈으며 북중국인은 남중국인을 야만인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BC 1000에서 0년 주왕조 만렵의 한 저자는 이 민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다섯 지역 사람들은 바로 중화와 그 변방의 융, 이 등 오랑캐 족속이었으니 제각기 성정이 달라서 고칠 길이 없었다. 동쪽 오랑캐를 일컬어 이라고 했다. 이 족속은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더러는 음식을 불에 익히지 않고 먹었다. 그는 서남 북방의 오랑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들은 모두 야만적인 풍습에 젖어 있어서 발을 안쪽으로 오므리거나 이마에 문신을 새기거나 털 가죽 옷을 입거나 동굴에서 살거나 곡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날로 먹는다고 했다. 북중국의 긴 주왕조가 조직했던 국가 또는 그것을 본뜬 여러 국가가 남중국까지 전파된 것은 BC 1000에서 0년의 일로 BC 221년 진 왕조가 중국의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면서 결정에 달했다. 중국의 문화적 통일도 그 시기에 가속화했다.
문자를 갖지 못한 야만인들은 문자를 가진 중국의 문명 국가에서에 흡수되거나 그것을 모방했다. 이 같은 문화적 통일은 묻지막지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가령 진 왕조의 시 황제는 종전에 기록된 역사책을 무가치하다고 규정해 불태우게 했고 그 때문에 중국 초기의 역사와 문헌들을 많이 잃었다. 그러나 이처럼 가혹한 조처를 취한 덕분에 북중국의 중국 티베트 어족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더 빨리 전파되었을 것이며 야오미아오 어족을 비롯한 다른 어족들은 지금처럼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은 식량 생산, 기술, 문자, 국가 형성 등에서 출발이 빨랐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혁신한 각종 문물은 이웃 지역들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면 BC 4000에서 BC 3000년경까지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는 조약돌 석기와 박편 석기를 사용하는 수렵 채집민이 살고 있었다. 베트남의 호아빈에 있는 유적지 이름을 따서 이곳을 호아빈 문화라고 한다. 이 무렵부터 남중국의 것과 비슷한 중국산 농작물, 신석기 기술, 촌락생활, 토기 등이 열대 동남아시아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 아마 남중국의 여족들과 함께 들어왔을 것이다. 남중국에서 팽창되어 남아한 사람들이 각각 미얀마인, 라오스인, 타이인이 얼마 되면서 열대 동남아시아의 중국화가 완성되었다. 현대의 이 민족들은 모두 남중국인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불도저 현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말레이 반도의 세망 네그리토, 안다만 제도 사람들, 스리랑카의 베도이드네 그리토 새 수렵 채집민 집단이 잔존할 뿐이다. 이들의 모습으로 미루어 열대 동남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현대 유기인처럼 피부색이 검고 곱슬머리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부색이 밝고 직모의 남중국인이나 그들에게 갈라져 나온 현대의 열대 동남아시아인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네그리토,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의 왜소한 흑색 인종들은 어쩌면 유기인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과 조상이 동일한 마지막 생존자인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동남아시아와 달리 언어나 신체적, 유전적 특징까지 잃어버지는 않았지만 역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과 일본은 BC 1000년에서 BC 2000년에서 BC 1000년 사이 중국에서 별을 받아들였고 BC 1000년에서 0년 사이에는 청동 야금술, 1년에서 1000년에는 문자를 각각 받아들였다. 중국은 서아시아의 밀과 보리도 한국과 일본에 전했다. 그러나 이렇게 동아시아 문명을 잉태한 중국의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발전이 모조리 중국에서 비롯한 것도 아니고 한국인, 일본인, 열대 동남아시아인 등이 아무것도 발명하지 못하는 야만인이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인은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민족 가운데 하나였으며 식량 생산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풍부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촌락에 정착해서 살던 수렵 채집민이었다. 그리고 일부 농작물은 아마도 한국, 일본, 열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최초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금도 중국 문화의 위상이 매우 높아서 일본어 발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에도 중국 문자를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한국은 까다로운 중국의 한자 대신에 주로 그들이 훌륭한 한글 자모를 사용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중국의 한자를 사용한다. 이처럼 중국 문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끈질기게 버틴 것은 거의 1만 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20세기에 남겨놓은 생생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최초의 이 농경민들이 이룩한 업적 덕분에 중국은 중국화했고, 다음 주에서 보겠지만 타이에서 이스터 섬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중국의 사촌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